연산군은 과연 폭군이었을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영조실록을 참고해 봤을 때 연산군을 과연 폭군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연산군은 괄목할 만한 치적이 많은 임금이었습니다. 살펴보면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형병과 함께 예약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국가 기강을 세우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일찍이 세종이 예법을 정리하고 박연을 등용을 해가지고 악을 집대성했던 것입니다. 당대 사대부들의 이중성을 목도한 연산군은 그들이 겉으로만 금기시하고 있던 여학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왕권 신장을 노렸던 것입니다. 1505년 연산군 11년 9월에 연산군은 한성부 서부 여경방에 있던 장화건을 연방원으로 개칭한 다음 지방기를 대거 서울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제주에 있는 지방기들이 들어오면서 장화군은 아연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산군은 수시로 대궐에서 연회를 벌임으로써 그녀들이 가진 능력을 한껏 펼칠 수 있게 했습니다. 훗날 반정공신들은 이와 같은 여학의 확대를 연산군이 황무두한 군주였다는 구실로 삼았던 것이죠. 연산군 일기에 의하면 당시 임금은 광기의 명칭을 운평이라 바꾸고 궁궐에 불러들인 기생을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기생은 지과흥청, 왕의 승은을 입으면 천과흥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흥청의 보증인은 꽃을 보호하고 봄을 보탠다고 해서 호하첨춘, 즉 흥청이 입는 옷은 상서로움을 맞이하는 옷이란 뜻의 아상복, 흥청의 식량 창고는 화려함을 지키는 창고라고 해가지고 호하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또 각도의 미인을 찾아내는 관리를 채홍사, 어린 여인을 찾아내는 관리를 채청사라고 했습니다. 설핏 보면은 천하의 남봉꾼 같지만은 찬찬히 살펴보면은 궁중 의례를 담당하는 경기들의 명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실록에는 1만 명에 이르는 흥청이 대궐에 출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백제 의자왕의 삼천궁녀설만큼이나 비현실적입니다. 최근 소장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흥청은 태평성대를 기리기 위한 여성 가무학대였습니다. 연산군은 호색한으로서 미녀를 탐했던 것이 아니라 낭만적인 절대 군주로서 궁중의 여학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흥청은 분수를 잃고 풍류에 빠져들었다는 뜻의 흥청망청이란 말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자, 연산군은 단종 이후 처음으로 궁궐에서 태어난 원자였습니다. 준비된 제왕으로서 학문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문학에 재능이 있었고 효성도 지극했습니다. 그는 즉위 초기에 암행의사를 파견해서 민심을 바로잡고 과거를 열어서 인재를 등용하는 등 아주 뛰어난 정치력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두 차례의 사화를 통해서 절대 왕권을 확보한 연산군은 자신의 치세가 태평성대임을 확신하면서 혁신적인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북경에서 나귀를 사와서 번식시키게 하는 한편 민간의 살아능단 직조법을 널리 알리게 해서 민생의 안정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대부들의 장례식의 조상기간을 하루로 한 달을 가름하는 2일 여걸제를 시행하고 그 기간에는 육식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런 거창한 행사를 간소화시켜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줬던 것입니다. 그는 성균관 유생과 사학의 유생을 규찰하면서 성종일에 사치와 방만을 일삼던 양반 사회를 견제했던 것입니다. 특히 연산군 10년에는 성균관에서 소해왕후를 위한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건 6.25 성기를 더럽혔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견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06년 연산군 12년 8월에는 자신에게 정무 보고할 때 영의정이라도 존칭을 빼게 했으며, 공자에게 올릴 그 작은 일을 시행할 때는 그의 직분이 신하라 해서 제배만 하게 하는 등 아주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그처럼 연산군은 6.25 그 복잡한 의례를 배격하고 간소화시키고 실질적인 의례를 권장했던 것입니다. 한데 이런 정책은 유학을 신봉하던 사대부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파괴한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림을 중심으로 반정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505년 연산군 11년 정초에는 그를 폭군으로 규정하면서 정변을 선동하는 종로벽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운명의 9월 2일 드디어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자, 반란의 핵심 세력은 두 차례의 사화로 원한을 품은 살인이 아니라 어제까지 연산군 곁에서 충성을 다짐하던 조정 신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인 세력이 거사를 결행하면은 제일 먼저 숙청될 인물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연산군을 먼저 끌어내림으로써 자기들이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걸 다 미리 계획을 하고 반정을 실행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낙심한 연산군은 저항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윽고 대궐을 장악한 반군들은 연산군을 강화도 교동으로 유비한 다음에 장녹수와 전전비, 김기비 등을 군기시 앞으로 끌고 가서 참영해체했습니다. 그들이 선동에 흥분한 백성들은 그녀의 시체에 돌멩이를 던졌어요. 비천한 기생에서 정삼품 소용의 지위까지 올랐던 장녹수의 성공신화는 그렇듯 비극적인 최후로 끝났던 것입니다. 이 장녹수는 반란 세력에 의해서 천하의 음녀, 나라를 망치는 요부로 누명을 썼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이권에 개입하고 재물을 쌓는 그런 정도였을 뿐 당시 지배 세력의 행태하고 그다지 다른 점도 없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왕권 사회이지만은 사실은 신하와 임금이 늘 대립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체제였으며, 신하의 세력에 의해서 광해군이나 연산군 같은 경우 억울하게 후세의 폭군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연산군은 과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공한 반정 세력들이 자신들의 거사를 합리하기 위해서 연산군을 포강무도한 군주로 매도해가지고 연산군 일기라는 실록에 기재를 해서 역사의 폭군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점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